자, 11월 9일이고요. 우리는 지금 자바스크립트 마지막 내용인 AJAX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JAX를 하는 동안은 매일 시작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주된 내용은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구성되는 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부적인 이론을 빼고 최대한 이제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좀 제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또 내일 얘기하면 제가 거의 이 얘기를 시작할 때마다 4일째 하는 거거든요. 네. 매우 전형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고 계신 거예요. 자, 옛날 스타일 방식은 이제 웹서버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에 웹서버라고 하는 불리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고전적인 웹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장착을 해요. 이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그 JSP라고 불리우는 형태고, 이 웹 프로그램한테 웹 프로그램이 이렇게 한 켠에 주머니를 차고 있는데, 이 주머니 안에 우리가 작성한 HTML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웹 브라우저가 이 웹 서버를 통해서 웹 프로그램에 접속을 하면은 웹 프로그램이 HTML 파일 하나를 꺼내서 그 내용을 웹 브라우저한테 주는 형식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다가 이제 이쪽 프로그램이 점점 반응형 앱도 들어가고 자바스크립트 기술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웹 프로그래머들이 이거를 다 껴안고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분리가 된 거죠. 고전적인 웹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는 일의 가지수는 줄었지만 그 줄어든 일에 대해서 깊이는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완전히 독립된 환경이 됩니다. 이제 하나의 웹사이트를 구동할 때 웹서버가 두 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웹서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저장되어 있는 컨텐츠를 웹브라우저한테 열람시켜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이 웹서버 안에 1번 웹서버는 이 안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이미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1번 웹서버를 라이브 서버로 가동하고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깔려 있잖아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라이브 서버라는 거 설치하고 저장할 때마다 페이지 새로 고침하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걔가 웹서버예요. 웹서버들의 특징은 자기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HTTP로 시작하는 주소로 노출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2번 웹서버. 2번 웹서버는 기존에 사용하던 JSP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웹브라우저들은 얘한테 접속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가 조합된 컨텐츠를 열람을 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받아오는 컨텐츠는요, 껍데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껍데기만 있지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래나? 자, 뭐 요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페이지가 컨텐츠가 로딩되기 전에
여기에 뭐 나올 겁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 글 모양으로 네모 박스들만 이렇게 쳐져 있는 것들. 웹페이지가 로딩되기 전에 여기 이렇게 네모 박스만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컨텐츠가 채워지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네모 박스 여기에 이제 글이 들어갈 겁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네모 박스만 이렇게 있는 상태.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알맹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 구조만 HTML 안에 들어있는 거죠. 왜 이런 식이냐면은 웹사이트를 만들 때 정작 사용자가 입력한 게시글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입력한 개인정보 같은 거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시스템에 저장이 돼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은 고전 웹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계열은 여기에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웹 프로그래머들은 여기에 접근해서 컨텐츠를 가져오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모든 사용자 개인정보나 결제정보나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주로 외부에서 해킹이 들어온다 그러면 얘만 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웹 프로그래머들이 이 해킹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 처리에 대한 일도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이 깊이가 깊어졌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웹서버는 껍데기만 받아오는 거니까 이제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HTML을 받아와서 일단 화면에 보여줘요. 디자인을. 그러면 이제 이 HTML이 껍데기가 나왔으니까 자기 스스로 내용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얘한테 달라고 해요. 내용 주세요라고. 그러면 웹 프로그램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자기가 요청받은 내용을 꺼내서 HTML한테 돌려줘요. 제이슨 형식으로. 그래서 웹브라우저에 보여진 HTML이 자기가 껍데기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내용을 주세요라고 다른 웹 시스템에 요청하는 이 기술이 AJAX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웹서버에서는 전적으로 디자인만 관여하니까 얘가 프론트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얘는 컨텐츠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전면에 들어서지 않으니까 백엔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냥 제 뇌피셜로는 처음 웹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프론트엔드 쪽에 집중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이쪽이 그래도 지금 당장 뭔가 코딩하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재밌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고전적인 웹 프로그래밍도 공부할 때는 눈에 뭔가 보여주긴 해야 되니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런 거 같이 다뤄요. 근데 정작 실무 들어가면은 백엔드 개발만 집중하게 되면은 이쪽은 맨날 제이스만 만들지 뭔가 디자인적인 걸 잘 안 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재미가 좀 없어요. 그리고 이쪽은 나중에 고인물이 되면은 소스 같은 거, 생성 같은 것도 좀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제가 쓰려고 명령 프롬프트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몇 개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게 백엔드용으로 코드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몇 개 있어요. 나중에 귀찮아갖고. 자, 그럼 이런 관계에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럼 이제 웹브라우저, 일단 프론트엔드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웹브라우저에 일단 로딩이 돼야 돼요. 프론트가. 웹브라우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까 1번 웹서버에 웹브라우저가 접속해서 화면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화면을 가져와요. 화면 코드.
이 화면 소스 코드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되는 거죠. 이게 브라우저에 다운로드가 다 돼갖고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을 해요. 소스는 여기 있는데 웹브라우저가 1번 웹서버에서 그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해요. 그럼 브라우저는 이제 AJAX라는 기술을 써서 2번 웹서버에 내용 주세요라고 해서 요청을 한다고요. 백엔드 내용 요청. 이때 이 내용 형식이 1번 케이스 HTML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그래서 실습했던 형식이 HTML 받아오는 거였죠. 근데 이 경우에는 디자인 플러스 내용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 부분을 프론트가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단 말이죠. 스스로 생성해낼 수가 있으니까 자바스크립트로. 그래서 이거는 이 디자인을 걷어내고 2번이 제이슨이라는 형식으로 바뀌어요. only 내용만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프론트가 디자인은 스스로 생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백엔드한테 내용을 요청할 때 우리가 어떤 변수를 같이 줄 수 있어요. 조건값을. 예를 들면은 무슨 요일에 웹툰 목록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간 내용을 변수로 계속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URL에 물음표 찍고 A는 B, 10, and B는 20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 방법의 단점은 변수 이름과 값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거예요. 보안에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슬래시 10, 슬래시 20 이런 식으로 보내는 방법도 고안이 돼요. 변수 이름을 사전에 백엔드랑 약속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A고 두 번째는 B야 이렇게. 매한 가지 방법이 어차피 같은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식으로 변수를 보내는지는 백엔드가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는 백엔드가 해달라는 대로 맞추면 됩니다. 어쨌건 백엔드는 이 요청을 받을 때 전달되는 조건값을 갖다가 쉽게 말해서 if문을 하는 거죠. 조건값이 월요일이면 월요일용 컨텐츠를 주고, 화요일이면 화요일용 컨텐츠를 주고, 이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 매번 내용을 다이나믹하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 우리가 봤었던 내용이에요. 변수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1번 프론트와 백엔드의 역할 분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일단 프론트에 접속을 하고, 이 프론트가 웹브라우저에 로딩이 된 다음에 자기가 출력해야 되는 컨텐츠를 백엔드에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아까는 이렇게 해서 프론트가 웹브라우저에 다운로드 된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 백엔드가 다루는 컨텐츠 형식. 중간에 과도기를 다 거쳐서 결국은 현재 제이슨으로
정착을 한 상태다. 3번 백엔드의 조건값 전달. 그러면 백엔드는 이 조건값에 따라 동적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백엔드가 A는 그리고 여기 비워놓는 거예요. 콤마 B는 이런 식의 껍데기를 처음에 코딩을 해놓고 조건값에 따라서 여기 내용을 각각 다르게 채워서 주는 거죠. 이게 어제 우리가 연습했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AJAX 익힐 때 급선무는 요 1, 2, 3번에 대한 코드에 빨리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표가 거기까지고, 그게 이제 적응이 끝나고 나면은 조건값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거든요. 그 get, post, put, delete라고 불리우는 그 4대 방법이 있어요. 그것까지 보면은 우리 자바스크립트 전체 진도가 끝나요. 그 다음부터 이제 데모 페이지 만들어 봐야죠. 그래서 원래 목표는 이번 주까지 끝내는 거였는데 조금 좀 어려운 것 같다 싶으면은 뭐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이제 웹페이지 하나 또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CSS 하면서 이제 CSS 좀 익숙해졌나요? 아직 아니야? 익숙해져야 돼요. CSS를 하면서 그때 제가 CSS에서 한 단원을 남겨놓고 자바스크립트 들어갈게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즘 CSS는 이 자체로는 잘 안 만들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본인들이 CSS 만든 다음에 수정을 나중에 시간 좀 지나고 나서 수정하려고 시도해 보셨나요? 알아보시겠어요? 내가 짠 것도 못 알아봐. 저도 제가 짠 CSS 나중 시간 지나면 못 알아봐요. 그래서 레스라고 하는 애랑 SCSS라는 애가 나와요. SASS?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얘네들이 전부 CSS를 비슷하게 본딴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CSS가 불가능하던 변수, 연산자, 조건문, 그리고 함수, 모듈화,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연산자랑 조건문이 가능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논리라는 거를 실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로 봐요. HTML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HTML은 어떤 논리를 담을 수가 없거든요. 얘네들의 특징이요, 열심히 코딩해서 실행시키면 CSS를 뱉어내요. 그러니까 CSS를 만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좀 다음 주에 보고 이걸 사용한 데모 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게 다음 주의 목표예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CSS 끝날 때 리액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 한번 정리하고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사이에 CSS를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1개월 차 끝날 때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리액트가 기본 스타일 언어를 얘를 채택을 해요. CSS를 못 쓰는 건 아닌데 리액트 하려면 얘가 들어가요. 그래서 미리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돼요. 이거 별거 없어요. 적응만 하면은 CSS보다 더 편해요. 예를 들어서 div id는 A, div id는 B, 이렇게 있으면 우린 CSS에서 샵 A 이렇게 코딩하고 샵 A 안에 샵 B,
그렇게 따로따로 코딩하죠. 이게 SCSS로 가면은 샵 A 코딩하고 이 안에 샵 B 이렇게 코딩을 해요. 이게 제일 큰 골자예요. 더 편하지 않나요? 적응하면 전 이게 더 편하던데. 자, 이건 뭐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어제 우리가 하려다가 못했던 거. 영화진흥위원회 API라고 갖고 검색하면은 영화진흥위원회 오픈 API라고 나와요. 여기를 타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나옵니다. 어제 이 사이트가 다운돼 갖고 우리가 못했죠. 자, 여기서도 그 데이터 주세요라고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요청을 보낼 때 나 허가 받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얘네한테 키라고 불리우는 값을 변수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저기 키 발급 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상단에 보면 보이는데 저거를 웬만한 웹사이트들이 그냥 아무나 해줄까요? 가입하고 로그인 해야 저걸 해주는 거예요. 지네 회원이 아니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그인 들어가셔서 가입을 먼저 좀 한번 하셔야 돼요. 가입에 그렇게 뭐 많은 걸 요구하진 않아요. 그래서 회원가입 진행하면은 뭐 약간 뭔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앞에 땡땡이 붙어 있는 거 입력하죠, 당연히. 그리고 로그인을 하세요. 저는 미리 가입을 좀 해놨어 갖고 로그인을 미리 해놓을게요. 가입하고 로그인 하시는 동안 한 5분 정도 기다릴게요. 자, 가입이 다 되셨으면 여기 키 발급 관리라는 메뉴로 들어가세요. 저는 이미 발급을 받은 상태이고 예제 코드에 제 키가 박혀 있긴 한데 대부분의 오픈 API들은요 무제한 데이터를 연동해 주는 게 아니라 하루에 연동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있어요. 물론 우편번호 검색 같은 경우는 보통 제한을 안 걸어요. 우편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쓰이는 거니까. 근데 자기네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이제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는 애들은 거의 다 횟수 제한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키 발급받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사용 목적과 관리명, 사용 URL이 있는데 이거 그냥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돼요. 뭐 공부용, 관리명은 테스트, 사용 URL은 뭐 회사 홈페이지나 학교 홈페이지 주소 적으셔도 됩니다. 약관 동의하고 키 발급 버튼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발급키라는 게 생깁니다. 요 값을 또 잘 메모장 같은 거에 복사를 해 놓으세요. 자, 키 발급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얘네랑 연동하기 위해서 얘네들의 매뉴얼을 또 봐야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면 되고 이제 어떻게 변수를 보내면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오픈 API 안에 보시면 제공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 타고 들어가면 이제 매뉴얼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사용할 거는 일별 박스 오피스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AJAX 처리 내지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이 쓰는 이 데이터 교환 방식은요, 요즘은 REST 방식이라는 걸 되게 많이 써요. 얘가 거의 주류예요.
그 솥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최근 10년 동안 사실 얘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되게 옛날 방식이거든요. 여기서 쓰이는 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었어요. 이게 솥방식이라는 게 소개된 게 2001년도예요. 1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래요. 저 대학 다닐 때 나왔던 거라 요즘은 거의 안 쓰니까 얘는 무시하셔도 돼요. 자, 그럼 REST 방식이 이게 기본 요청 주소래요. 백엔드 주소죠. 마지막에 보니까 확장자가 .xml 또는 .json이래요. 이런 건 이제 통밥 굴려서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JSON을 다루고 있으니까 여기 확장자를 JSON으로 바꾸면 되겠구나 라고 찍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소 하나를 복사합니다. 뒤에 확장자를 JSON으로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청 인터페이스 비슷한 말로 요청 인터페이스 혹은 요청 변수 이것도 아니면 요청한다가 리퀘스트거든요. 리퀘스트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으면은 우리가 백엔드에 보내줘야 되는 변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필수로 돼 있는 것만 보자고요. 키 발급받은 키 값을 달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뒤에 변수를 만들어 봐요. 키 이퀄한 다음에 아까 발급받았던 키 값 준비해 주면 되겠죠? and target dt 필수래요.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를 4자리 연도, 2자리 월, 2자리 날짜 형식으로 입력하래요. 2023년 11월 08일. 자, 날짜 값에 대해서 지금 요 사이트 설명이 이 부분은 좀 부족한데요. 당일 날짜는 결과를 안 줍니다. 왜냐면 이게 박스 오피스 순이니까 사람들이 영화를 봤을 때 얼만큼 받는가를 집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집계가 아직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루 전날까지밖에 데이터는 안 줘요. 자, 그 다음에 아이템 퍼 페이지 결과 로우의 개수 그러니까 결과가 몇 줄일지예요. 기본값이 10이고 최대 10개래요. 좀 더 주지. 어쨌건 이렇게 하면은 굳이 전달할 필요 없겠네요. 멀티 무비 YN 다양성 영화와 상업 영화를 구분 지을 수 있대요. 기본값은 전체래요. 그러니까 전체 조회할 거면 굳이 이 변수 안 보내도 돼요. 한국 외국 영화별로 나눠서 볼 수 있대요. 기본값은 전체래요. 이것도 전체. 와이드 에이리어 CD 상영 지역별로 조회할 수 있대요. 기본값은 전체래요. 이것도 그냥 전국적으로 봅시다. 그럼 나머지 값 필요 없네요. 그럼 만들어 놓은 변수를 브라우저에 넣어봐요. 자, 그럼 이렇게 쭈르륵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제이슨 규격을 보면은 제이슨을 만나면 배열 나올 때까지 찾으러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전체 제이슨 안에 박스 오피스 리절트라는 애가 있고요. 박스 오피스 리절트 안에 박스 오피스 타입, 뭐 일별 박스 오피스, 쇼 레인지, 조회 기간이네요. 뭐 이거 두 개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고,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 배열이죠. 그러니까 박스 오피스 리절트 안에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까지만 접근하면 돼요. 이걸로 반복 돌리면서 이 안에 있는 항목들을 출력해 주면 되는데 어떤 항목들이 뭘 의미하는지 보려면 다시 매뉴얼로 가서 응답 구조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제이슨 이름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죠. 자, 항목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여기서 무비 NM 무비 네임이에요. 제목.
그 다음에 AUDICNT 이게 그날의 관람객 수예요. 보면은 무비NM 문자요. 영화명 국문. 그 다음에 AUDICNT 해당 날짜의 관람객 수. 요것만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결과를 먼저 보고 들어가면은 인풋 타입 데이트를 하나 정했어요. 얘를 써서 날짜를 찍으면 그 날짜에 대한 이렇게 영화 순위와 관람객 수, 개봉일이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날짜에 맞게 이제 컨텐츠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할 때마다 그 영화진흥위원회 사이트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CSS는 로딩바 만드는 코드만 넣고요. 로딩바랑 요 div는 어제 그 실습 예제랑 동일해요. 그리고 1번 태그 h1 태그로 제목 하나 넣고 input type date id는 target dt를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5번 예제랑 똑같은 형식으로 일단 테이블 태그를 준비했고요. AJAX로 오픈 API한테 내용을 받아오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HTML 태그를 구성해서 넣어줄 겁니다. 어제 5번 예제랑 구조 똑같이 만들었어요. 자, 이제 엑시오스 오픈 API 참조하고요. 그 다음에 저 타겟 DT라는 이름의 드롭다운. 타겟 DT라는 이름의 드롭다운이 선택이 변경됐을 때 이벤트를 건 거죠. 여기에서 선택된 날짜가 바뀌면 그 날짜의 데이터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받아와서 여기다 뿌려줄 거예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받아온다라는 게 이제 AJAX를 사용한다라는 거고, 이럴 AJAX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async await라고 하는 문법을 쓰고 있는데, 이 async는 함수 정의할 때 같이 명시되는 키워드였죠. 그래서 이벤트의 콜백 함수 앞에서 async를 적어줬고요. 일단 로딩바, 로딩이라는 그 div 태그가 있었어요. 여기. 자, 얘가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속성이 논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얘한테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추가해 주면은 이 액티브 클래스에 디스플레이 블록이 설정이 돼 있어서 화면에 안 보이던 애가 이게 사라지고 얘가 적용되면서 얘가 화면에 보이는 거죠. 이 안에는 로딩 이미지가 뺑글뺑글 돌아가는 게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JAX로 백엔드한테 받아온 내용을 저장할 변수를 하나 준비하고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구조를 일단 가져갑니다. 무조건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는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캐치에서 에러 났을 때는 어제 코드 재사용했고요. 파이널리에서 로딩바 닫기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얘네한테 보낼 때 썼었던 요 변수를 맞춰줘야 돼요. 키하고 타겟 DT. 자, 여기 이제 오픈 API 백엔드 주소 적고, 두 번째 제이슨으로 파라미터들 파람스 한 다음에 키는 발급받은 키, 그 다음에
타겟 DT. 여기에서 또 체크하셔야 되는 게 영화진흥위원회가 요구하는 데이터 타입은 연, 월, 일이에요. 예를 들면 2023년 11월 08일 이런 식이요. 근데 이게 지금 드롭다운 인풋 타입 데이트에서 선택값을 갖고 온 거잖아요. 2점 커런트 타겟 얘가 인풋 태그죠. 타입은 데이트. 얘가 선택이 바뀌었을 때 밸류 값을 뽑아오면 이 밸류 값의 형식이 연도 빼기 월 빼기 1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2023년 08월 뭐 예를 들어서 08월 11일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영화진흥위원회한테 전달하려면 요 빼기 기호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value에 replace all 빼기를 전부 빈 문자열로 바꿔치기 해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요구하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정보를 갖고 영화진흥위원회 백엔드한테 가서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받아온 결과는 response.data를 확인하면 된다고 했고요. 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은 파이널에 가서 로딩 받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리스트 바디 아까 요 테이블 태그 안에 있는 t 바디죠. 자, 만약에 여기에서 2023년 11월 08일치 데이터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백엔드에 갔다 여기 뭔가 막 출력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날짜를 11월 07일로 바꿨어. 그럼 또 백엔드에 갔다 오죠. 그럼 여기에 출력하기 전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8일자 내용은 다 지워야 돼요. 그래야 7일자를 새로 넣죠. 자, 리스트 바디. 리스트 바디 안에서 get elements 복수형입니다. by tag name. tr 태그로 시작된 애들을 다 가져와요. 그걸 가져와서 배열로 바꾼 다음에 맵 함수로 돌립니다. 근데 여기서 맵 함수가 아니고 for each 해도 돼요. 맵 함수를 쓰는 거는 뭔가 리턴을 받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여기서는 맵보다는 for each가 더 맞는 것 같네요. 어쨌건 이 tr 태그를 다 가져와서 그만큼 반복을 돌려요. 자, 리스트 바디점 append child라고 하면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리스트 바디점 remove child v라고 하면은 요 객체를 리스트 바디 안에서 찾아서 말 그대로 리무브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리스트 바디 안에 있는 모든 tr 태그를 찾아서 반복 돌면서 하나씩 지우란 얘기예요. 자, 리스폰스 데이터가 백엔드한테 받아온 이 컨텐츠 전체입니다. 이 안에 박스 오피스 리절트가 있죠. 박스 오피스 리절트 안에서는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까지 가면 되고요. 얘가 배열이니까 반복 돌립니다. 그럼 이 V는 이 배열 안에 들어있는 요 제이슨 객체 하나가 V가 되는 거예요. 요거 한 덩어리가 V예요. 그래서 우리는 v.moveenm, v.opendt, v.audicent 요거 세 개 값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출력하기 위한 태그를 또 만들어요. tr 태그 만들고 td 만들어서 일단 랭크 순위 출력해주고 또 td 만들어서 제목 넣어주고 td 만들어서 관람객수 넣어주고 td 만들어서 개봉일 넣어주고 이 개봉일 데이터를 tr 태그를 만들어서 리스트 바디에 넣었잖아요. 리스트 바디가 그 t 바디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tbody를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여기서 tr을 만들어서 append child 시켰다라는 거는 여기에 tr 하나를 강제로 지금 끼겨 넣은 거예요. 여기에 들어간 이 tr 태그가 얘인 거죠. 이제 이 tr한테 td 태그 만들어서 추가. 여기 td 하나 들어가는 거고. 또 이 tr한테 td 만들어서 추가. 또 얘한테 td 만들어서 추가. 여기다 계속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상태로 실행하면 이제 날짜를 선택했을 때 해당 날짜에 그 영화 순위가 표시가 되는 거죠. 자, 7시 5분까지만 할 거고요. 지금 7시 52분이거든요. 설명 되게 길었네요. 좀 천천히 얘기한다고 했더니 일단은 잠깐 한 8시까지 쉬시고 요거 실습 20분 정도 일단 잡아볼게요. 그래서 8시 20분까지 실습하시는 걸로 하는데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조금 더 드릴게요. 어저께까지는 이제 빨리빨리 일단 개념만 두리뭉실하게 잡는 과정이었다면 오늘부터는 그걸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요. 자, 다음 예제 넘어갈게요. 실행 결과부터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 출력되는 형식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받아와요. 여기에 들어있는 이 컨텐츠는 그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랑 연동을 한 거고요. 여기서 같은 검색어로 다음에서 검색했을 때 네, 다음의 이미지 검색 결과와 동일한 결과예요. 여기 상단에 4장 보면 똑같죠. 자, 카카오랑 이제 연동을 할 건데 여기서는 앞에 예제보다 추가된 내용이 2개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예제는 우리가 어떤 인증키를 받았을 때 그 URL에 물음표 형식으로 전달했었죠. 그래서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 파람스라고 하는 데다가 이렇게 발급받은 키를 보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키를 전달하는 방식이 다소 달라요. 헤더라고 하는 부분에다 보내기 때문에 그 키를 보내는 또 다른 방식에 대해서 하나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면은 제가 창을 닫았네요. 자, 검색 결과 이렇게 받아오면은 지금 요만큼밖에 없죠? 이게 이제 첫 페이지예요. 근데 스크롤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제 다음 컨텐츠가 이렇게 딱 추가적으로 로딩이 돼요. 요렇게요. 자, 요거를 이제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끝에 도달하면은 스크롤바 위치 잘 보세요. 계속 점점 위로 올라가죠. 끝에 도착할 때마다 다음 콘텐츠를 추가로 받아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최근에 뭐 삼국지 게임이 새로 나왔나 보네요. 예전엔 삼국지라고 검색하면 책만 나왔는데. 자, 카카오 개발자라고 검색하시면 카카오 디벨로퍼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게
카카오가 제공하는 오픈 API랑 연동하는 거고요. 네이버도 이런 게 있어요. 자, 접속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고요. 로그인은 각자 하시면 돼요. 카카오 계정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키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저는 기존에 발급받아 놓은 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새로 추가 발급받으려면은 이제 이 플러스를 누르면 되겠죠? 근데 오늘 이 페이지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 플러스 버튼이 눌린 이 상태로 페이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 누르시면 되고요. 이미지는 따로 업로드 안 하셔도 되고요. 이름 적당히 넣으시고 사업자명도 적당히 넣으세요. 지금 사업자가 없으시니까 그냥 개인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이게 필수인지 아닌지는 제가 추가된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이것도 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름 적당히 이제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이런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등록된 거에서 선택하고 들어가시면은 몇 가지 키가 보이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사용할 거는 REST API 키입니다. 자, 요 키값을 하나 또 메모장 같은 거에 복사해서 넣으시고요. 자, 문서 메뉴로 가서 매뉴얼을 볼 거예요. 이제 카카오와 연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오늘은 다음 검색 기능을 쓸 겁니다. 레스트로 인공지능 API도 생겼네요. 다음 검색에서 REST API 요거를 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REST API라는 거 하위에 몇 가지가 그 포함이 돼 있어요. 웹문서 검색하기, 동영상, 이미지, 블로그, 책, 카페 검색 뭐 이렇게요. 하나만 연습하시면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검색하기로 들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요. 이게 지금 백엔드 주소예요. 자, 이 주소를 또 빈 메모장에 하나 준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청. 이게 우리가 보내줘야 될 정보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헤더라는 부분이 있고 쿼리 파라미터라고 돼 있네요. 이게 사람들마다 부르는 용어가 미세하게 달라요. 쿼리 파라미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쿼리 스트링이에요. 이게 개발자들이 용어를 그렇게 썩 정확하게 쓰질 않아요. 그때그때 미묘하게 용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 감이 좀 필요해요. 자, 그럼 헤더는 뭐고 쿼리 파라미터는 뭐냐? 일단 쿼리 파라미터부터 볼게요. 몇 개 없네요. 쿼리, 검색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변수를 보낸다라고 하면 물음표 쿼리는 삼국지 and sort 문서 정렬 방식이래요. 필수 여부는 미필수네요. 정확도순 최신순인데 기본값은 정확도순이래요. 그럼 이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페이지. 이 페이지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게시판 같은 거 볼 때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목록 하단에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 번호를
처리하는 링크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발전시킨 게 보통 무한 스크롤 방식이에요. 이거랑 원리는 똑같아요. 프론트는 이게 UI가 바뀌면 할 일이 좀 많아지는데 백엔드는 이거건 무한 스크롤이건 일이 똑같아요. 어쨌건 그럴 때마다 이제 몇 번째 페이지의 컨텐츠를 요청할 것인지가 1부터 50까지 값이래요. 기본값은 1이고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1, 2, 3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5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거를 무한 스크롤 방식으로 구현하면은 스크롤을 50번은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1로 할게요. and 사이즈 한 페이지에 보여질 문서 수래요. 1부터 80까지고 기본값 80. 그럼 이론상이면 한 페이지에 80개씩 50페이지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검색어 하나에 최대 4,000개의 검색 결과를 받아올 수 있어요. 여기도 80. 자, 이렇게 맞추면 이게 기본 형태인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발급받은 키를 보내는 방법은 명시가 안 돼 있고요. 이거를 주소창에다 그냥 넣으면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자, access denied error. 인증에 실패했대요. 이유는 뻔해요. 키를 발급받았는데 그 키를 지금 전달을 안 했잖아요. 그럼 그 키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대한 건데, 지금 이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 매뉴얼이 조금 개편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저는 여기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이 사이트 그 카카오 개발자 문서가 좀 불친절하다예요. 백엔드 경험이 없으면은 문서를 이해 못하게 해놨어요. 프론트 하면서 이 헤더라는 정보에 접근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자, 이 헤더가 뭐냐면요. 우리 전에 자바스크립트 초반부 할 때 유저 에이전트라는 값 기억하세요? 웹브라우저 버전 정보 담고 있던 거. 그걸로 브라우저 종류랑 운영체제 종류를 판단하는 그 코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걔가 가장 대표적인 헤더예요. 자, 우리가 백엔드한테 어떤 정보를 요청할 때는 URL에 그 정보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얘를 요청 정보, 요청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백엔드한테 결과를 받으면은 보통 이렇게 화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화면을 응답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정보들 말고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면은 웹브라우저랑 웹서버 간에 우리 모르게 뒷단으로 주고받는 정보가 있어요. 자, 페이지 새로 고침하고요. 그럼 이게 쭉 다운로드 받는 파일 목록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가장 첫 번째 항목이 이 페이지의 HTML 코드거든요. 여기서 헤더라는 탭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나와 있는 정보가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사용자 몰래 주고받는 정보예요. 뭐 대단한 정보는 아니고요. 서로의 버전 정보가 제일 첫 번째고요. 그리고 쿠키 값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맨 밑에 보면은 우리가 사용했었던 유저 에이전트 정보도 여기 들어있어요. 이게 웹브라우저랑 백엔드 시스템 간에 우리 모르게 주고받는 정보인데, 이 API에 헤더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인증키를 여기다 끼겨서 보내라는 얘기예요. 끼겨서 보낼 때 형식이 이름은 어솔라이제이션, 값은 카카오 AK 한 칸 띄고 요거는 자바스크립트 변수 출력할 때 이렇게 썼었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정리하면은 저 헤더라는 곳에 정보를 보낼 때 이름은 어솔라이제이션 이고 값은
카카오 AK 한 칸 띄고 변수명 키값 요렇게 보내라는 얘기예요. 값을. 이걸 보고 그걸 유추해내야 되는데 되게 불친절한 거예요. 이거는 백엔드를 해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건데 프론트에서는 이런 정보에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뭐 아무튼 그럼 이런 식으로 헤더 정보를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다행히 엑시오스는 헤더 정보를 이렇게 추가해서 보내는데 굉장히 손쉬워요. 자, 코드가 좀 길어요. 자, 일단 로딩바에 대해서는 계속 똑같이 쓰고 있고요. 자, 여기에 제가 li 태그를 하나 주석으로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검색 결과를 뿌려줘야 되는데 CSS를 미리 만들어놔야 되니까 검색 결과가 출력될 HTML 구조를 미리 코딩을 해놓고 이거를 날린 다음에 이 구조를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주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에. 그래서 미리 HTML 샘플 코딩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무 이미지나 넣어놓고. 그래서 CSS를 이렇게 맞게 잡아가는 거죠. 자, 리스트라는 목록 안에 li, 링크 클릭하면은 새 창으로 뜨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제목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여기 헤더라는 부분은 제목 집어넣고 폼 태그, 필드 셋, 그 다음에 인풋 태그로 검색어 입력하는 부분 넣고요. 그 다음에 서브밋 버튼 넣고요. CSS부터 볼까요? 자, 뭐 로딩 이미지는 여러 번 봤으니까요. 아, 스크롤이 되니까 얘가 결과가 계속 AJAX 요청을 하네요. 자바스크립트로 잠깐 떼야겠어요. 그냥 가죠. 자, 로딩 관련된 건 그냥 기본적으로 있고요. 화면 배치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디 태그의 폰트 패밀리 RER 속성으로 잡아주고 위쪽에 패딩 탑에 127픽셀 줬어요. 이만큼 띈 거죠. 얘를 왜 띄웠냐면은 헤더가 지금 인풋 태그가 들어있는 영역이거든요. 요 영역이에요. 요게 지금 헤더라고 잡혀 있는 거예요. 얘한테 포지션 픽시드를 줬어요. 스크롤이 돼도 이 검색 박스는 계속 붙어 있으라고요. 포지션 픽시드 탑 레프트 0. 그 다음에 넓이 100%, 뭐 백그라운드 흰색, Z 인덱스 여백, 박스 사이징 보더박 이렇게 주면은 이 검색어 영역이 스크롤이 돼도 계속 고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밑에 컨텐츠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위쪽에 여백을 확보하려고 요만큼 높이까지 검색 영역의 높이만큼 여백을 주려고 했는데 여백을 뭐 아무데나 줘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바디에다 미리 줘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일단 여백들을 다 없앴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한 줄로 쫙 가죠. 그 다음에 플렉스 랩은 랩 줄바꿈 허용해줬고 얼라인 컨텐츠 플렉스 스타트. 자, 정렬을 시작점에다 맞췄어요. 중앙으로 세팅 안 하고. 얼라인 컨텐츠가 이 정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를 센터라고 줬다면 지금 여기서는 영향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i 태그 하나.
요만큼의 li 태그죠. 넓이를 하나에 150으로 잡고 마진을 10 정도 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지금 크니까 박스 영역을 삐져나가서 겹치기 시작을 해요. 이 안에 링크, 디스플레이 블록, 밑줄 빼기, 글자 색깔 검정. 그 안에 이미지, 디스플레이 블록, 사이즈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픽 커버. 그리고 지금 요 노 이미지는 정사각형이라서 오브젝트 픽 줘도 영향이 없고요. 아래쪽에 마진 10, 글자를 조금 밀어낸 거죠. 글자가 들어가는 스판 태그 또 CSS로 좀 꾸며줬어요. 가운데로 가게끔. 자,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태그를 지워버리셔도 되고 주석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이 태그는 내가 그 자바스크립트로 생성을 해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엑시오스 라이브러리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들 준비할게요. 카카오 레스트 A 키. 이게 아까 카카오에서 발급받은 키고요. 여기서 이 페이지라고 하는 값을 1부터 50까지 계속 바꿔가면서 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값을 계속해서 교체해주기 위해서 이 페이지 값을 변수에다 담았어요. 검색어 하나 준비하고요. 그리고 스크롤을 무한정할 순 없잖아요. 아까 50페이지까지라 그랬죠. 근데 검색어가 검색 결과를 만약에 많이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검색 결과가 조금밖에 없는 검색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페이지까지 끝까지 안 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도착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isEnd라는 변수를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이벤트는 폼 태그에 대한 서브밋 이벤트. 검색어 입력하면 일단 첫 페이지 받아와야죠. 그리고 스크롤바가 도착했을 때의 이벤트. 스크롤바가 맨 끝에 도착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계속 컨텐츠를 추가 로딩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검색어가 입력됐을 때도 카카오 API랑 AJAX 로딩을 해야 연동을 해야 되고, 스크롤바가 맨 끝에 도착했을 때도 추가 검색을 위해서 AJAX 연동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엑시오스 호출하는 거니까 코드 계속 비슷하잖아요. 우리 하고 있는 거. 자, 비슷한 코드가 2번 이상 반복되면 무조건 함수를 묶는 방식을 연구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코딩을 잘하고 싶으시면 일단 코드를 어떻게 하면 재사용할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세요. 그거를 고민하다 보면은 코드가 개선이 됩니다. 일단은 그냥 지금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내가 일단은 돌아가는 게 먼저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돌아가게 짠 다음에 다시 한번 복기를 하세요. 내가 어디에선가 복사 붙여넣기 한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함수로 묶어보려고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성공 안 돼요. 사실 코드를 함수로 묶는 거는 어느 정도 경험이 좀 쌓여야만 가능해요. 여기 보면 이제 AJAX 코드가 2번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를 함수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검색 버튼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AJAX 연동할 거고,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해도 얘를 호출해서 AJAX 요청할 거예요. 자, HTML이랑 CSS 구성하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함수랑 이벤트 정의까지만 미리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요번 글씨 할게요. 요 안에 코드는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9시 15분에 뵐게요. 9시 10분이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일단 카카오 오픈 API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익스텐션 설치로 가셔서요. 익스텐션 설치 화면에서 썬더 클라이언트라는 애를 검색하셔서 찾으시면 돼요. 설치하세요.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 아이콘에 번개 모양으로 된 게 생길 거예요.
설치하시고 나면은 번개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보통 이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예제 하나당 API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픈 API라고 표현할게요. 편의상 그 API 연동을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이트 하나당.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많았던 게 한 150개 정도 되는 사이트였고요. 엄청 많이 해요, 이거를. 근데 이제 백엔드 쪽도 아무래도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에러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에이젝스 코딩을 미리 다 해갖고 그걸 일일이 테스트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 백엔드가 결과를 제대로 주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설치하고 나시면 한번 요거 아이콘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제 이런 화면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New Request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요거 하나당 이제 백엔드랑 연동하기 위한, 즉 API 주소 하나를 연동할 수 있는 테스트가 하나 생겨요. 자, 화면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에서 그 매뉴얼 보고 주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 주소를 여기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URL이 https://dapi.kakao.com v2 search image였어요. 주소는 여기 매뉴얼 보면 공개가 돼 있죠. 자, 여기 메서드가 get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내일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쿼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쿼리가 우리가 물음표 해갖고 날리는 변수들 있죠. 걔네들을 여기에 하나하나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변수는 쿼리였고요. 검색어. 한글 쓰는 게 좀 부자연스럽네요. 뭐 영어로 쓰죠, 뭐 그러면. 그 다음에 파라미터. 페이지는 1. 그 다음에 사이즈는 80.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더라고 하는 곳에다가 인증 정보를 넣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 헤더는 여기 두 번째 헤더라고 하는 요 탭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여기 뭐 유저 에이전트 값도 뭐 썬더 클라이언트라고 들어가네요. 백엔드가 보통 웹브라우저의 종류를 판단하는 게 요 유저 에이전트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임의로 바꿔버리면 백엔드한테 브라우저 정체를 숨길 수도 있어요. 어쨌건 우린 여기에다가 어솔라이제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넣을 거고요. 밸류는 카카오 AK 한 칸 띄고 발급받은 값이었습니다. 여기서 오타 되게 많이 나시는데 A 다음에 K도 대문자거든요. 근데 이거 소문자로 넣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고 샌드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로부터 결과가 떨어지죠. 이걸 보고서 아, 백엔드가 결과를 이런 식으로 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도큐멘트라고 하는 게 있고 메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타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가 정보예요.
매뉴얼에 보면 나와 있는데 페이지 에이블 카운트, 토탈 카운트, 자바스크립트라는 키워드로 지금 전달했는데 그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가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만 하고도 60만 건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페이지로 구성할 수 있는 게 3975페이지가 나온대요. 이 중에서 우리는 50페이지까지만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is and라는 값이 fails니까 지금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뒤로 후속 페이지가 더 있단 얘기예요. 도큐멘트는 검색 결과입니다. 네, 컬렉션은 뭐 출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트 타임은 게시 일자, 디스플레이 사이트 네임은 게시된 사이트, 독 URL은 원문 주소. 이미지 헤이트는 원본 이미지의 위드스 헤이트 사이즈고요. 이미지 URL은 원본 이미지 주소예요. 얘를 복사해서 브라우저에다가 넣어보면은 원본 이미지 주소가 나와요. 이렇게. 요게 원본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썸네일 URL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갤러리 같은 거 만들 때 이미지 파일을 일단 목록에서는 좀 작게 표시하고 클릭하면 크게 보게 했잖아요. 얘는 요 이미지에 대한 축소판이에요. 목록에 보여주기 위한. 이게 왜 이런 식이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었었던 갤러리 같은 거는 조그만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8개가 있다고 치죠.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은 라이트 박스 같은 거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미지가 커다랗게 이렇게 화면에 팝업처럼 떴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팝업으로 뜨는 원본하고 여기 보여지는 거는 사실상 같은 이미지였잖아요. 같은 파일을 CSS에서 width, height 이거를 조절해서 그냥 작게 보여줬을 뿐이잖아요. 클릭하면은 그냥 똑같은 파일이 크게 보일 뿐이고요. 같은 파일이었다고요. 자, 여기에 보이는 게 일반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가정할게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은 거 업로드해서 여기 보여주는 거라고 치죠.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보통 2메가에서 많게는 5메가 갈 때도 있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5메가씩 잡을게요. 이미지 한 장을. 그러면 5메가 곱하기 8개. 그러면 총 40메가죠. 웹페이지 하나 보겠다고 40메가를 다운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우리가 웹사이트를 구성하면은 결국은 어디엔가 머신에다 설치해서 온라인에 띄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게. 그럼 이 머신도 인터넷 가입은 해야죠. 그래야 연결이 될 테니까. 그럼 랜선을 낍니다. 여러분들 집에 인터넷 몇 메가짜리 쓰세요? 100메가? 50 아니면은 500메가? 1기가. 예전엔 거의 100메가가 보편적이었는데 요즘은 1기가 인터넷도 있으니까요.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1기가라고 하죠. 엄청 빨라요. 자, 보통 이렇게 1기가짜리 그 인터넷에 가입을 하면 이걸 대역폭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은 순간 전송량이에요. 이 랜선을 통해서 한 번에 전송될 수 있는 데이터량이 1기가라는 거예요. 도로의 넓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100메가짜리는 2차선이었다면 지금은 한 8차선 도로가 된 거예요. 한 번에 차가 엄청 많이 다닐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것도 1기가를 한 번에 다 쓰진 않아요. 업로드하고 다운로드를 나눠서 쓰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1기가 다 쓴다고 치죠. 한 페이지에 40메가였어요.
그럼 접속자 한 명이 접속을 하면 우리 웹사이트에서 40메가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40메가 정도가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럼 1기가로 나누면 대충 1000메가를 1기가라고 잡을게요. 정확히는 1024지만 이거를 40으로 나누면 250명이네요. 25인가요? 250이죠. 1000을 40으로 나누면 250 맞나요? 맞다고 칠게요. 25인지 250이 헷갈리네. 자, 그러면 이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1기가짜리 대역폭 랜선을 꼈을 때 이 네트워크가 감당할 수 있는 동접자는 250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사이트가 대박이 나서 동접자가 한 10,000명 정도 들어와. 그럼 감당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는 인터넷 집에서 하나만 가입하죠. 컴퓨터에 랜선 여러 개 낄 수 있어요. 랜선을 증설해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랜선은 우리나라 인터넷 값이 진짜 싸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랜선은 월 한 35,000원. 뭐 평균적으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상업용 장비에 장착하는 이 랜선은 공인 IP라고 해서요. 흔히 고정 IP라고 이제 잘못 오인되고 있는 건데 일단 사용료가 대충 한 달에 미니멈 10만 원 잡으시면 돼요. 10만 원 잡을게요. 근데 10,000명 접속을 커버하기 위해서 250명으로 나누면 다시 40개를 껴야 되네요, 랜선을. 그러면 이 웹사이트는 한 달 운영비가 400만 원이 돼요. 한 페이지 보여주려고 40메가씩 걸어가면. 웹사이트 운영비를 사실 제일 많이 잡아먹는 게 프론트 개발이에요. 프론트 개발자들이 이런 네트워크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뭐 이미지 원본 막 갖다 써 화려한 것만 쫓다가 이미지 같은 거 막 걸면은 사이트 운영비가 많이 나가요. 보통 프로젝트 같은 거 하기 전에 보통 회사의 팀장급들은 코딩 잘 안 해요. 맨날 엑셀 만지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사이트의 동접자를 예상해서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도 증설해야 되고 얼마만큼의 장비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미리 예산을 다 짜거든요. 그걸 이제 사이징 작업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 운영하려면 얼마치 장비를 사야 됩니다. 뭐 그런 거를 이제 산정을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거 하는 사람들도 코딩 되게 하고 싶을 거예요. 프로그래머들은 코딩 말고 딴 거 하면 되게 싫어해요. 아무튼 근데 사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를 이렇게 조그맣게 축소판으로 걸면은 실제 물리적으로 CSS 위드세이트로 축소시키면은 용량은 그대로 가요. 근데 아예 물리적으로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축소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용량이 확 줄어들어요.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 원본 이미지 용량이 35.3KB인데요. 축소판으로 들어가면은 원본 사이즈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아예 저장도 안 하네요. 디스크 캐시래요. 그러니까 측정조차 안 될 만큼 작은 사이즈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자들한테 이미지 업로드할 때 원본하고 축소판하고 같이 올려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이트 보셨어요? 아무 데도 없죠. 혹시 인스타 하세요? 인스타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인스타에 올릴 때 핸드폰 사진 원본 올리잖아요. 자, 요게 지금 인스타인데
인스타에서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찍어 보면은 저 이미지를 타고 들어가 볼게요. 인스타가 사이트 코드가 되게 흉악해요. 자, 요거 이제 조그만 사이트인데 클릭하면 로그인하라 그러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미지 태그에 각가지 주소들이 많아요. 얘는 705, 705에 705, 그 밑에는 랜더링크이구나. 주소가 어떻게 한 번에 안 보이나? 네, 여기 보시면 고유 크기가 1080에 1080이라고 나오죠. 이미지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미지 보면은 크기가 왜 다 똑같이 나오냐. 일단 여기 보면 640, 750, 그리고 1080 이렇게 여러 가지가 튀어나오는데 마우스를 쓰지 말아야겠네요. 여기 640, 그 다음에 750, 1080 이렇게 나오는데, 인스타는 우리가 업로드를 하면은 그 접속하는 브라우저 해상도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하려고 축소된 복사판을 최소 3개를 생성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백엔드가 할 일이지 프론트가 할 일은 아니에요. 백엔드는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중요한 거는 백엔드가 사용자한테 디스플레이해줄 이미지를 줄 때 이렇게 이미지의 주소를 줘요. 그럼 우리는 이 주소를 받아서 img 태그에 걸면 되는데, 그때 원본 주소랑 축소판 주소를 같이 줄 거예요. 아마도. 안 주면 달라고 하세요. 이거 안 주면 백엔드가 일 안 하는 거니까 이래라 닌겐 그러면서 일 시키세요. 귀찮아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아마 조금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텐데, 개발자가 못한다고 하는 거는 귀찮다는 뜻이니까 시간만 주면 다 해요. 못하는 건 없어요. 그냥 그 시간 내에 끝내려고 하면 내가 밤새야 되니까 귀찮다는 거지, 시간만 주면 못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두 장 중에 뭘 보여줄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 썸네일이에요. 원본 같은 경우엔,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다 보면은 이게 출처가 네이버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주소를 복사해서 브라우저에 바로 넣으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나오네. 야, 왜 그래? 제가 브라우저에 네이버를 띄워놔서 그런 것 같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기네 블로그에 요 이미지가 삽입되지 않으면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걸 차단해요. 거의 다. 이미지 서버 자체에서 그런 걸 걸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된 글을 다른 블로그에 복붙하면 그림은 깨져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URL을 우리가 만든 페이지에다가 얘를 삽입하면 어라? 다른 사이트에서 참조해? 그림 안 줘. 그래버려요. 물론 그것도 맘먹으면 뚫을 수는 있긴 한데 그럼 프론트 영역을 좀 넘어가는 거니까 썸네일을 디스플레이 해야 된다 라고만 할게요. 이미지 검색이 다른 검색보다 상대적으로 좀 제이슨 구조가 간단해요. 자, 보면 그래서 메타라는 정보에 우리가 2페이지, 3페이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true로 바뀌면 더 이상 요청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true로 바뀌면 더 이상 스크롤 끝까지 도착해도 받아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컨텐츠가 없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도큐멘트라고 하는 배열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반복문 돌면서 뿌려주면 돼요. 자, 확인했으니까 이제 코딩 들어가죠.
자, 첫 번째 이벤트는 폼 태그에 대한 검색 이벤트였죠. 이 서치 폼에 대해서 서브밋 버튼이 눌러졌을 때였어요. 자, 그래서 서치 폼에 대해서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인풋 태그를 가져와서 그 태그에 입력값을 공백 제거해서 변수에 담습니다. 여기서 이 변수가, 이 입력값 변수가 입력되지 않았다면 메시지 창 뿌리고 인풋 태그에 포커스 주고 처리 중단. 검색어를 새로 입력해서 검색 버튼을 눌렀다라는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검색을 새로 처음부터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번호를 1페이지로 세팅했습니다. 새로 검색어 입력했는데 한 5페이지부터 나올 수는 없잖아요. 1페이지부터 가야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페이지 번호랑 검색어 변수를 보통 같았으면은 여기서 let 이렇게 선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얘랑 얘는 선언이 밖에 돼 있어요. 밖에 되어 있는 이유가 선언 위치가 여기면은 이 변수들은 이 이벤트 콜백 함수 안으로 침투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입력값을 받아서 여기에 내용을 세팅해 줘요. 그리고 나서 AJAX를 호출하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은 요 변수는 여기도 침투할 수 있으니까 1번, 2번의 흐름으로 엮었을 때 이 검색 이벤트에서 검색어 세팅하면은 그걸 밑에 있는 함수에서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변수 하나를 함수 여러 곳에서 써야 되면은 선언부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여러 곳에서 그 변수가 공유돼요. 자, 이제 여기서 로딩바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검색 결과가 표시될 영역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에 커런트 페이지가 1일 때 1페이지에 대한 요청이면은 신규 검색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리스트에서 li 태그 다 찾아서 반복 돌면서 제거합니다. 리스트에서 v를 지워라 해요. 근데 이 v는 리스트 안에 있는 li 태그들이죠. 이거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게 요 내용이었는데 list.inner html 한 다음에 그냥 땡땡 해버려도 한 번에 지워요. 근데 이 코드는 우리 초반에 너무 많이 써갖고 다른 코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JAX 연동을 할게요. 검색 결과 여기다 담을 거고요. 리스폰스는 axios.get 카카오 API 주소 넣고 파람스에 쿼리는 검색어였죠? 페이지는 아까 1위였죠. 신규 검색이니까. 그 다음에 요 파람스 밑에 헤더스라고 넣으면은 헤더 정보를 또 추가할 수 있어요. 보통 백엔드랑 연동할 때 인증 정보를 헤더로 보내세요 라고 하면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자, 그 이후 처리는 똑같습니다. 응답 결과 확인했고 에러 나오면 에러 처리 똑같이 갖다 넣고 이제 파이널리에서 로딩바 닫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제이슨 응답 결과 중에 is and라는 값이 있었죠. 이 값이 false 그리고 true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false라는 건 당연히 끝이 아니란 뜻이고 true로 들어오면 이제 끝이다 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또 미리 준비한 변수에다 복사를 했어요. 요거 이따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여기도 맵이 아니고 for each로 써도 됩니다.
왜 다 맵으로 해놨지? 자, response.data.document 아까 도큐멘츠가 컨텐츠 들어있는 거였죠? 이걸로 반복을 돌려요. for each가 용도에 맞아요. 뭐 맵이라고 해서 결과가 다를 건 없고요. 맵도 리턴을 안 받으면 for each랑 똑같아요. 자, 그럼 요 V가 뭐겠어요? 도큐멘츠를 갖고 반복 돌아서 V가 원소 하나니까 여기서 말하는 V는 요 제이슨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데 출력을 합니다. 자, 일단은 클릭은 해야 되니까 A 태그, li 태그 만들고 A 태그도 만들어요. A 태그의 href는 여기에 원본 글 주소. 요 독 URL이 이 이미지가 삽입된 웹페이지 주소예요. 클릭했을 때 그 페이지 갈 수 있게끔 하고 새 창 띄웠어요. 다른 사이트 넘어가는 거니까 웬만하면 새 창 띄우세요. 타이틀. 링크의 타이틀 속성이요. 마우스 올리면 약간 그 말풍선처럼 나오는 텍스트예요. 디스플레이 사이트 네임. 사이트 이름 걸어줬고요. img 태그를 만들었어요. src 속성에 썸네일 주소 걸어주고 스판 태그 만들었어요. 이너 html로 디스플레이 사이트 네임 하나 더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위에서 코딩했었던 요 구조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A 태그 안에다 이미지랑 스판 넣고 A 태그를 li에다 넣고 li를 리스트, 목록 정의 태그에 넣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은 검색어에 따라서 결과가 떨어집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세요.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스크롤바에 따라서 동작을 해야죠. 스크롤바가 맨 끝에 도착했다라는 걸 처리하는 방법도 사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대로 그 스크롤 탑이라는 좌표 값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쪽에 추가된 기능이 이제 옵저버라고 하는 기능이 생겨서 스크롤바의 위치를 탐지하는 그 스타크래프트에 있는 진짜 그 옵저버 같은 애가 생겼어요. 옵저버 쓰는 거는 리액트에서 한번 써볼 거고요. 일단 우리가 배운 대로. 자, 아까 is and라는 값 넣어놨죠? is and가 true면 뭐예요? 끝났으니까 더 이상 이후에 컨텐츠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is and가 true면 하면 안 되죠. 중단. 스크롤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은 현재 로딩바에 클래스 리스트 중에 컨테인스는 특정 클래스가 들어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겁니다. 여기에 액티브란 클래스가 들어있다면 화면에 지금 로딩이 뺑글뺑글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AJAX 연동 중이니까 또 추가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요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처리를 안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크롤바 Y좌표, 브라우저 창 높이, HTML 문서 높이. 스크롤바의 높이와 웹브라우저의 높이를 합친 게 웹페이지 전체 높이랑 같다면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한 거다 라고 했는데 같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로 검사하는 이유는 아이폰이나 맥 같은 경우는 스크롤바가 더 당겨져서 튕기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 웹페이지 쓰면 스크롤바가 그 화면 벗어나게 이렇게 바운스 효과처럼 튕기는데 그러면 순간적으로 좌표값이 이거보다 커져요. 자, 요 if문이 도착하면은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했다라는 거니까 이제 페이지를 2페이지로 넘겨요. 그 다음에 AJAX를 다시 요청해요. 그럼 다음 컨텐츠를 여기서 또 로딩해서 화면에 추가하겠죠. 스크롤 또 땡기면 3페이지를 요청해서 또 땡기겠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인피니티 스크롤의 전체 기능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서 손가락 한번 까딱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처음에 이벤트 처리할 때는 버튼 하나 만드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버튼 눌렀을 때 AJAX가 들어가면은 버튼 클릭이면 우리가 다 했던 거 다 이벤트 안에 들어갔잖아요. 이벤트 하나가 코드가 만만치 않아지거든요. 버튼 하나 추가하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CSS만 생각하면은 몇 분이면 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동작까지 추가한다면은 신입 개발자 기준으로 버튼 하나 만들 때 버튼 하나당 하루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왜냐면 백엔드 연동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능숙해지면은 버튼 하나당 이제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조금 더 능숙해지면은 이제 오전에 2개, 오후에 2개. 어떻게 2개씩이냐면은 입력 수정, 삭제, 검색. 이렇게 해서 하루 업무량. 저는 보통 그렇게 잡았어요. 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안 했어요. 그거 더 빨리 한다고 월급 더 주는 건 아니니까. 너무 공감하시는데? 자, 요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AJAX 연동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한 거는 검색 기능에 치중되어 있어요. 내일은 실제로 입력 수정 삭제해줘야 한 사이클을 돌 거예요. 자, 요거까지 완성하시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3단원이 끝납니다. 자, 요거 완성하시고요. 정리되시는 대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녹화 끄겠습니다.